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세미나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이다스 IT의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이다스 IT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세미나의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오늘부터 각 산업군별로 발생하는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그 이슈들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제 1편부터 저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저희 또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다스 IT의 기술 컨설팅의 총괄을 맡고 계신 정성찬 책임님이십니다. 네, 마이다스 IT의 정성찬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그 첫 편으로서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발생하는 열과 그 변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세미나의 아젠다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이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설계시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챔버 부품 설계 시의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메쉬뿌리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책임님께서는 지금 이제 수년 동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 지원과 교육을 해 오셨는데, 그중 아마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다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설계 이슈로는 가장 많이 질문이 났던 것은 이제 챔버 설계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챔버가 워낙에나 고온과 진공이 포함된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고온과 진공에 따라서 구조물의 변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따른 응력 분석을 했었고요. 또한 변형이 심하게 되면 그걸 막으려고는 리브 설계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리브 설계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최적화 해석을 좀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었고, 또한 저 리브 설계나 아니면 구조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서포트 설계를 해야겠죠. 서포트 설계를 했을 때 구조물의 안정성, 변형량들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좀 많은 이슈가 있었던 글라스 처짐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있었고요. 이건 대형 글라스가 스탠딩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처질지, 또 핀의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처짐이 있게 되면 글라스를 이송하는 장비가 있겠죠. 그래서 이송 로봇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진동이 일어나는지, 아래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송 과정에서 어떻게 진동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기술 지원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경량화 설계를 위해서 최적화 해석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히터처럼 명확하게 열 해석이 있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 해석이 있으면 얼마만큼 열이 발열을 할 것이고, 발열한 구조물에 대한 온도가 얼마만큼 균일하게 분포한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술 지원을 했었고요. 열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조물의 변형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응력이라고 하는 해석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 보셨던 것이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은 열에 의한 이슈들이 좀 많았다. 네. 그런 말씀을 주신 거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주제와 맞게 제가 열 전달이 우선시 되어야 그다음 또 열응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굉장히 아마 처음 이 네네. 주제를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네. 열전달, 열응력 이런 개념들이 그렇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이 열전달이 우선적으로 먼저 발생을 하는 것들에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장표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열 전달이라 하면 이렇게 대표 사례들이 있는데 간략히 보시자면은 먼저 이제 또 챔버 내의 온도가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에 대한 전달.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게 이제 방열 핀이죠. 네. 방열 핀에 따라서 이제 방열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제 LED 조명의 열 전달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여기 발열 원이 있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퍼져 나갈 것인가라는 바로 이 열 전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보면은 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 열 전달에 따라서 열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요 포인트는 이렇게 열 변형이 얼만큼 일어나는가라 판단이 되고, 오늘 저희 주제도 열 응력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쇠구슬을 쇠고리에 통과시키는 방법 아십니까? 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이건 신입사원을 시키면 됩니다. 열심히 뚫고 있을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쇠구슬과 쇠고리를 보시면 쇠구슬이 좀 더 쇠고리보다 직경이 큽니다. 그럼 당연히 통과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자 하면 쇠고리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형이 있게 되고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될 겁니다. 그에 반해
쇠구슬은 좀 더 차갑게 하는 거죠. 그러면 수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직경 차이가 반대가 돼서 쇠구슬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즉 구조물이 열을 가하게 되면 팽창하거나 반대로 수축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사례가 이 다리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리미를 한 번이라도 켜보신 분 있으시면 전원을 눌렀을 때 어느 일정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팅 하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원을 가했다는 것은 다리미에 전류를 인가했을 거고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 발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미 바닥판이 뜨거워지겠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류를 어느 정도 인가한 이후에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끊는 역할로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에 열을 가하게 됐을 때 열에 의한 변형을 억지로 시키면서 더 이상 전류가 인가되지 않는 형태로 해서 다리미의 바이미탈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이제 어떤 제품이 열을 받았을 때는 열에 의한 그 열 전달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전달로 인해서 응력이 발생하고 그 응력은 제품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열에 의한 변형이 있을 거고요. 변형에 의해서 응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예, 구조물 위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풀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 구조물이 변형을 하겠죠. 근데 한쪽으로는 못 가고 다른 한쪽으로는 열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이럴 때는 구조물이 그냥 변형만 하지 특별하게 뭔가 얘가 힘들어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편하게 변형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근데 밑에 있는 구조물처럼 양쪽 끝이 다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리고 싶은데 막고 있죠. 그럼 못 늘어나겠죠. 그럼 얘가 힘들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조물을 설계할 때 웬만한 구조물들은 이렇게 단품으로 움직이지 않고 대부분 어셈블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어셈블리 구조물에서는 어떤 파트가 열에 의해서 변형을 했다라고 하면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다른 파트가 어셈블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형하려고 하는 파트가 변형을 못하다 보면 응력을 받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파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에 의한 변형, 그에 따르는 응력까지를 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은 네. 지금 이렇게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막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열을 받았을 때는 자유롭게 늘어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둘 다 막혀 있는 곳에서 열을 받았을 때는 변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스트레스를 받는다.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마치 뭐 총각과 결혼한 사람 그런 차이랑 비슷하다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매우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경험하시군요.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제 얼굴을 보면 이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럴 수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위에 있고요. 왜요?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네, 열에 의한 열응력 해석인데 아까 실제로는 열 전달과 열응력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석적으로 봤을 때 이 열 전달과 열 응력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제가 항상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네. 혹시 이게 동시에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계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설계자분들은 대부분 실제 현상대로 해석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왜 얘는 따로따로 해석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 전달 해석을 했고요. 그에 따른 열 변형이 발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응력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는 열 전달과 열 응력을 따로따로 해석하기 때문에 열 전달 먼저 해석하시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열 응력을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전달이 일어나고 열 변형이 일어난다. 열 응력이죠. 그러면 이 수식을 보시면은 지금 수식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열응력, 그러니까 열변형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열응력을 기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수식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알파라는 거 영문 하나랑 델타 T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모든 재료마다 같은 열을 받더라도 변형되는 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배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열팽창 개수라고 하는 재료의 고유한 물성치입니다. 그래서 열팽창 개수는 재료마다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얼마만큼 온도가 달라졌는지에 따라서 배형되는 양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25도부터 50도까지 변화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25도부터 100도까지 변화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좀 더 많이 변형이 될까요? 후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도부터 100도까지, 25도부터 50도까지의 그 편차를 우리는 델타 T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변형에 따른 응력을 보기 위해서는 앞전 열 전달 해석에서의 온도 편차와 그에 따른 열 팽창 계수를 곱하면 쉽게 변형과 응력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수식들이 이해가 좀 되는데요. 한번. 그러면 이 열팽창 계수는 저희가 직접 뭐 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마 열팽창 계수란 용어 자체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을 건데요. 프로그램상 웬만한 프로그램들, 저희 마이다스 메시프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대부분 DB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DB화되어 있는 재질 정보를 클릭하시면 메시프리는 왼쪽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열팽창 계수가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온라인 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재료에 따른 열팽창 계수를 쉽게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분포되어 있을 때 이게 꼭 열 전달 해석을 한 다음에 열 응력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그냥 열 응력 해석을 바로 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부분 설명 때문에 이 강좌들을 좀 개설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설계라는 제품의 열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앞단에 열 전달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신 CVD 챔버 같은 경우는 챔버 자체의 변형을 계산하겠다라고 한다면 챔버 내부의 온도에 대한 온도 분포를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챔버 외부의 온도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내부는 빨갛게 올라가지만 외부면은 파란색이죠. 그만큼 색깔상을 보더라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온도의 편차가 있을 겁니다. 즉 전체 구조물이 동일한 온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치마다 온도가 다를 때에는 열 전달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해석 모델의 온도 분포를 알고 있느냐를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챔버처럼 우리가 이 구조물의 온도 분포를 모른다. 대부분 모르죠. 네. 때문에 열 전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 분포를 이제 알고 나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열응력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죠. 내가 설계하는 제품이 저 챔버 내부 내에 조립되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 챔버 내부의 공간에서 열 전달 해석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챔버 같은 경우는 내부의 최고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구조물 내에는 챔버 내에는 그 온도가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즉 챔버 내부의 온도는 일정하다 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챔버 내부의 온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상승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쟤는 내가 설계하는 구조물도 몇 도 범위 내에서 얘가 지금 그 환경에 주어지겠구나, 환경 안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저 내부의 온도를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뭐랑 똑같냐면 오븐 안에 구조물을 집어넣어 놓고 오븐의 온도를 25도부터 100도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올립니다. 그럼 내부의 공간은 전체가 다 25도에서부터 전체가 다 100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조물의 온도도 다 25도에서 100도로 올라가겠죠. 이건 우리가 이미 온도 분포 결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굳이 열 전달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제가 이 개념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의 설계자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응력 해석하려면 열 전달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반대로 여쭤봐요. 혹시 얘가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온도가 아는 곳에 설치가 되면 굳이 열 전달 해석할 필요가 없고 최종 온도가 몇 도냐만 아시면 그 온도를 기반으로 열 변형 해석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 이 챔버 내부에서 어떤 공정이나 제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한 것인지 아니면 이 챔버 자체를 설계할 때의 해석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좀 헷갈립니다. 네. 예, 이거는 챔버 자체를 설계한다기보다는 챔버 내에 적용되는 챔버 내에 연결되는 부품을 설계하는 회사에서는 설명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상에서 발생된 열이 아니라도 만약에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에 열에 의한 변형들을 계산하거나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챔버에다 그 제품을 넣습니다. 그러면 챔버의 온도를 몇 도부터 몇 도까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구조물이 변형하는 거에 관심 있게 보게 되겠죠. 근데 그때 그 구조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이미 챔버 내의 온도와 구조물의 온도는 계속해서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 전달 해석이 필요 없이 구조물의 온도가 챔버에서 설정한 온도랑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즉 해석 모델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라면 즉 해석 모델의 환경 자체의 온도가 일정하고 그래서 구조물도 해석 모델도 일정한 온도가
갖는다라고 가정한다면 굳이 앞단의 열전달 해석이 필요 없고요. 이미 온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릉력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오븐이 있고 네. 오븐 안에 어떤 우리가 빵을 넣었을 때 네네. 여기서 20도에서 100도까지 올린다. 네네. 그리고 오븐 안의 온도는 일정하다를 네네. 가정할 수 있다면 열전달 해석이 필요 없이 네네, 맞습니다. 여름력 해석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븐을 설계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의 균일한 온도 분포를 하기 위해서 여릉력 해석이라든가 열전달 해석을 하셔야 되지만 네. 이미 만들어진 오븐을 활용하는 부품 회사라든가 그 안에 뭔가를 넣고 하는 회사는 이제 어차피 오븐 안에 공간은 일정한 온도로 상승하거나 떨어지거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도 온도가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아마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좀 예를 들고 왔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요걸 챔버라 가정하고 그 안에 셔터 샤프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요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케이스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챔버 내부의 상황입니다. 챔버 내부에 연결되는 이제 샤프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베어링과 연결되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매우 쉬운 구조물인데 사실 이거 기술 지원 저희가 하거나 고객 지원할 때 고객분들이 이 개념을 좀 쉽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열 전달 해석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관점에서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발열원이 어딜까요? 그리고 얘가 지금 주변 온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바뀔까요? 했을 때 발열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온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바뀐다라고 가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챔버 내의 분위기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조물 또한 챔버 내에 계속 있기 때문에 장시간 있기 때문에 챔버 내의 온도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열전달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 얘도 전체적인 균일한 온도로 샤프트가 변형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온도의 변화,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열팽창 계수에 곱하기 델타 T를 했던 것처럼 델타 T를 계산하고 바로 열팽창 계수를 곱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 결과를 도출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릉력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해석 종류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메시풀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구조 해석의 다양한 기능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선형 정적 해석, 모드 해석, 열 전달도 있고 밑에 여릉력도 있어요. 저 여릉력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앞단에 열 전달 해석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해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 해석 종류는 쓰진 않고 우리가 구조물의 변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샤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샤프트가 자체 무게도 있기 때문에 자체 무게에서 처짐량까지 계산하려고 한다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하중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델타 T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챔버 내부의 최고 온도까지 올랐을 때 변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최고 온도가 몇 도인지 그리고 시작 온도, 즉 챔버에 시작되는 온도가 몇 도인지를 입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온도는 온도의 하중으로, 그 다음에 시작 온도를 초기 온도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델타 T를 계산해주고 열팽창 계수를 곱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변위량 그리고 응력을 계산해서 도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여릉력 해석을 할 때 열전달 해석이 필요 없다면은 그냥 선형 정적 해석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이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구조물 자체가 변형되는 게 일정한 탄성 범위를 벗어나서 변형을 할 수도 있거나 그쵸. 아니면 온도에 따라서 탄성 계수가 바뀌는 이런 온도 의존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서도 해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선형 해석이 있고 비선형 해석이 있다. 요거는 저희가 좀 많이 듣는데 좀 확실하게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왔거든요.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해석 종류를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해석 종류 선정이라는 것은 즉 물리적 현상을 내가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해석의 종류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선형 정적 해석이 가장 기본되는 가정인데요. 가정의 첫 번째는 재료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탄성 범위 내에서 큰 변형이 없을 때라든가 또한 파트 간의 어셈블리가 잘 돼 있는 상태, 즉 하중에서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부품 간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어떤 물리적 현상들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하중이 일정하게 시간 따라서 일정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정적인 해석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가정을 모두 만족하면 선형 정적 해석의 해석 종류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선형 정적 해석과 해석 종류 선정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메시풀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선형 정적 해석 자세히 알아보자를 총 3편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아마 충분히 학습하시면 해석 종류 선정과 선형 정적 해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예, 누구죠? 예, 접니다. 예, 접니다. 네, 예. 귀여우실 때가 있으셨군요. 예, 살 빼고 있습니다. 저희 메시플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제 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즘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자료나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아까 이제 요 샤프트 열응력 해석에 대해서 이론과 개념들을 좀 자세히 말씀 주셨어요. 그럼 실제로 이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좀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셋업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대부분은 열응력 해석하면 어쨌든 열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으니까 열을 뭘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세팅을 구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한번 세팅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마이다스 메시풀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파일을 열어봐야겠죠. 새 파일을 클릭합니다. 새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해석 케이스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풀에서는 해석 조건을 정의하기 전에 어떠한 해석 케이스, 즉 어떠한 해석 종류로 해석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해석 종류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앞단에서 열 전달 그리고 열응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열응력이라고 하는 해석은 열 전달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선형 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연속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 종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체적인 열 전달, 즉 열 분포 결과를 모를 경우라면 이 열응력을 통해서 구조물의 변형과 응력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가정 자체가 이미 구조물의 온도 분포는 알고 있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열 해석, 즉 열 전달 해석 필요 없이 바로 해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응력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열응력 해석과 열 전달 해석이 아닌 선형 정적 해석을 이용할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형상을 불러와야겠죠. 형상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샤프트를 통해서 시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다 좀 더 현실적인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칩이라고 하는 모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드 위에 칩이 올라가는 모델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것들은 다 칩에 연결된 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칩의 구조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모델링을 단순화시켰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는 해석 조건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상에서 해석 셋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재료부터 시작해서 쭉 아이콘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시풀이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 케이스를 선정하면 그 해석 케이스에 해당하는 조건들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고 꼭 필요한 아이콘만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그러면 재료를 선정해 볼까요? 제가 이 다리에 해당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우클릭해서 재료를 선정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요. 제가 종류 중에서 코퍼 앤 이치 얼로이라는 걸 통해서 얘가 브라스라고 하는 재질, 브론즈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열 팽창계수 정보가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탄성계수, 뿌화성비, 즉 구조물의 변형을 계산하실 수 있는 필수적인 재료 물성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셋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료 정의가 끝났고요. 나머지 파트 3개만 저희가 간단하게 재질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를 해서 얘 또한 코퍼 앤 이치 얼로이를 통해서 이번에 코퍼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퍼에도 재료 물성치 DB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V체크를 하셔서 전체적인 모델의 재료를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방법이 기하 형상을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재료를 정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아이콘을 클릭해도 재료를 정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재료 정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각 파트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접촉입니다. 접촉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두 개 이상 파트 간의 연결 구조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칩에 같은 경우는 모든 파트가 다 붙어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파트가 일체 거동이라는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정의할 때 처음에 모델링을 불러오는 과정을 돌이켜 보시면 형상 불러오기에 보시면 바닥 쪽에
접촉면 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이 된 상태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상에서 거리가 0인 파트 간에는 일체 거동이라는 접촉, 즉 잘 붙어 있다라는 접촉이 자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미 접촉이 각 파트 간에 잘 돼 있는 것들을 클릭해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접촉 기능도 편의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해석 세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구속 조건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 칩이 보드에 납땜되어 있기 때문에 납땜되어 있는 위치를 구속 조건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클릭하시고 납땜이 될 위치인 칩의 바닥 부분 다리들을 하나씩 클릭을 해줍니다.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이 구조물의 구속 조건을 정의한 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V 체크를 하시면 고정 구속을 정의했었고요. 예, 이제 이 칩이 보드에 얹어져 있고 그 보드가 챔버 안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승온되는 과정들에 대한 열 변형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일단 챔버 안에 초기 온도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온도라는 하중 조건을 통해서 실제 시작 온도 값을 정의해 주게 됩니다. 시작 온도를 25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25도로 V 체크를 하면 확인 버튼 눌러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100도까지 오른다라고 한다면 온도 하중을 통해서 전체 구조물을 선택하신 다음에 100도라고 하는 하중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구조물이 챔버 안에 있고 챔버가 25도부터 100도까지 승온했을 때 이 구조물 전체가 균일하게 100도라는 온도를 가정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온도 하중을 통해서 100도라는 것들을 정의를 했고 V체크를 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모든 세팅은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해석 실행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세팅들을 이제 조합해서 해석 결과를 도출해 주게 됩니다. 네, 해석이 끝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변형 결과들이 먼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 결과들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해석 결과로는 변이 결과나 응력, 변형률 또한 각 방향변의 변이들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 변형이 되게 되면 바닥은 지금 보드와 붙어있기 때문에 변형되지 못하지만 이 칩의 몸체는 이렇게 볼록하게 변형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변형 과정에서 리드가 이렇게 변형되는 형태를 같이 띄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얼마만큼 변형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최대 최소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 구조물이 변형되는 양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지수 포맷으로 표기된 이 변형량들을 소수점으로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고정으로 바꾸신 다음 소수점 자리를 셋째 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0.03mm, 예, 변형이 좀 크죠. 제가 이제 재료 물성치를 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변형량이 좀 크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변형이 없을 겁니다. 0.03mm도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형인데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변형이 엄청 크게 된 것처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변형을 좀 과도하게 표현했습니다. 즉 스케일을 좀 키워서 본 거고 실제 스케일을 놓고 보면 예, 이렇게 실제 스케일을 놓고 본 거고요. 이때 애니메이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스케일을 키워서 보는 겁니다. 스케일을 키워서 보게 되면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일을 곱하기 1 정도로 올려보면 다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때 리드가 어떻게 변형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응력을 좀 크게 받겠구나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 결과 중에서 우리가 응력 결과들을 통해서 이 구조물이 안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응력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본미세스 응력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변형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응력도 매우 작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클릭해 보시면
가운데 있는 몸체는 전체적으로 변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형을 하는데 이 리드가 그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리드에서 응력이 걸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걸리는 형태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좀 정리해 보면 구조물이 챔버 내에서 일정한 온도로 승온될 때 이 구조물 또한 그 승온되는 온도 분포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열전달 해석 없이 열변형 해석을 바로 해석하실 수 있었고요. 이 열변형 해석은 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한 결과물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변형량들과 응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실제 크기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상에서 메쉬를 짜지 않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드 정의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쉬 풀이에서는 별도로 메쉬 작업을 하지 않고 그물처럼 그리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그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형상들을 계산하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몸통 부분, 즉 이제 칩 부분도 이렇게 그리드가 쌓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한 다리 부분도 그리드가 쌓여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그리드가 생성되어 있고요. 생성된 그리드 안에서 형상이 있으면 계산을 하고 형상과 그리드 사이에 이렇게 좀 일부만 겹쳐진 부분들은 그 일부만 겹쳐진 부분에서만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결과를 원활하게 뽑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드에 설정하는 것들은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드를 좀 조밀하게 놓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그리드 정의를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드를 제가 한 1mm 정도만 놓겠다라고 하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드를 따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뭐 0.5mm로 줄이겠다. 그러면 좀 더 그리드가 작아지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드의 사이즈에 따라서 해석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드를 좀 더 조절하시면 좀 더 해석 결과가 좋게, 즉 정답에 가깝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해석 결과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변형량 그리고 응용량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리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열전달 해석 없이 온도 분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형 정적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열응력 해석, 즉 열변형을 해석하는 결과들을 살펴보는 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론과 개념에 이어서 실무적인 접근법까지 말씀 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 메시풀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메시풀이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아까 보신 대로 이제 뭐 원래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요소망 메시를 즉 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를 짜지 않고 이제 3D CAD 원본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장점이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설계가 변경되었을 때 기존 하중 조건, 경계 조건 등의 설정들을 그대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 없이 그냥 해석 실행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시풀이 제품까지 또 열에 의한 변형까지 같이 다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또 제품에 대한 소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요 아래 이제 연락처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책임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CA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심 이렇게 굉장히 쉬운 해석이지만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이런 고민들과 이런 걱정, 근심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술을 전파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자동차 그 진동, 요즘 또 많이 이슈가 있죠. 그 진동에 대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